여기까지 언제 가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고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개별 종목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실 수 있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공부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법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의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작년에 정말 틀리면서도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못 버티시겠으면은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해라. 그러면서 버티시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정말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틀렸기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왜 미국의 투자가 중요하냐면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전략은 이래요. 10년 사이클을 봤었을 때 계속 10년 정도 계속 투자를 늘리시는 게 맞아요. 적립식이라도. 그러다가 정말 큰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50%의 부러지는 장이 옵니다. 이때 빠져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인버스를 활용을 하면 보통 10년 평균 계산하시면 수익률이 미국의 S&P 500은 10%가 나와요. 복리가. 요 빠진 것까지 포함시켜서. 50%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10년을 수익을 냈다고 치면 연 20%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 방법은 한국하고 틀립니다. 한국은 샀다 팔았다. 사실 오르는 기간이 빠지는 기간보다 짧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셔야 되지만 미국은 또 이것도 있잖아요. 세금. 오르는 거에 딱 던지면 22% 세금 내야 되잖아요. 다 즐기시고 나서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기간에 그 폭이 최소 뭐 40% 이상의 하락률이다. 그럼 빠져나오셔야죠. 포트폴리오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쉬어가야 된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82예요. 어제 좀 빠졌으니까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극심한 탐욕 구간입니다. 이 지표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인사이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의 비율을 보더라도 지금 내부자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점 수준에 온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센티먼트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지표라는 거죠. 그걸 봤었을 때는 장이 좀 쉬어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고요. 과거를 비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2007년도에 보시면은 S&P 500의 순 매도 포지션이 가장 높았었을 때예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폭락이 올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지금 선물 포지션이 워낙 매도 치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스닥을 보시면은 저점이 작년 말 올해 초예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플러스입니다. 나스닥은 좋게 보고 있고 S&P 500은 헤징 차원인 거죠. 물론 어저께 주가는 나스닥이 더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장주가 계속 올라가주면 S&P 500도 성장주 1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꾸 올라가니까 숏커버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오버슛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인인데 미국 개인들은 어쨌든 계속 팔았어요. 2021년 상반기 이후부터 계속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훅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또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를 잘 못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을 잘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글로벌 유동성으로 보면은 코로나19의 고점 때보다 더 높아졌어요. 글로벌 유동성이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미국 증시가 좀 빠져주면은 들어와요. 자금이.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이 어떤 큰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이렇게 합니다.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 건 6대4 전략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6대4 전략은 주식 60%, 채권 40%. 이게 평균 전략이에요. 자산 배분에. 그러면 자산 배분을 주식과 채권만 하면은 6대4 전략이면 지난 10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9%입니다. 복리. 뭐 그것도 너무 만족스럽죠. 너무 좋죠.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은 주식의 비중을 20% 정도 더 늘리고 채권의 비중을 20% 정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타이밍이 마지막 끝물이라고 생각하다면 그때는 주식의 아웃퍼포먼스가 채권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기는 떨어질 건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막 옛날처럼 0%까지 다시 간다.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제 완전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자, 고드만삭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8이거든요. 내년에 3.9, 3.75. 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금리의 빠짐으로 인해서 초과 수익률을 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2년 동안. 그러면 연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3.8. 그래서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은 3.8이다. 네. 이 정도로 보는 거죠. 저희는 이것보다는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한 3.5%로 수렴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 4%가 끝일 거다. 앞으로 2년 동안에. 그렇게 보면은 주식에서 10% 이상을 벌어들인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글로벌로 봤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나누기 채권입니다. 지표로. 이 숫자가 올라가면 주식이 아웃퍼폼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을 쭉 그어보시면은 2005년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올라가죠. 요 뒤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은 요 15년 평균치의 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웃퍼포먼스의 비중이 1.2에서 1.8. 그럼 초과 아웃퍼포먼스가 60%나 더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그래서 네. 8대2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금 유입의 흐름도 미국에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들어옵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글로벌 에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면 선진국을 65% 가져가고 신흥국을 35% 가져가요. 네, 이거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저희 많이 봤잖아요. 선진국이 80%고 신흥국이 20%예요. 그러면 선진국의 비중을 작게 가져가는 거고 신흥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거죠. 왜? 아까 보여드렸던 달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나스닥. 그래서 미국에는 나스닥으로 그냥 초점을 맞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유럽의 매력도가 좀 높게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일학개미라고 얘기해서 네. 일본 시장을 많이 투자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는 일본보다는 유럽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흥국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국가가 한국과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국과 대만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 근데 보시면 중국이 17%나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나 이건 뭐 중국의 시가총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가 안 되고 중국은 12%니까 우리나라 6배입니다. 근데 뭐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의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의 국가별 상승 여력을 보시면은 나스닥 100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스위스, 스페인,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 나스닥. 네. 그럼 딱 보시면 미국 나스닥과 유럽 딱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디스카운트가 미국의 S&P 500 개념으로서 훨씬 더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서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매력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업종으로서, 종목으로서.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를 80%. 그럼 성장주가 80%. 가치주 20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할 부분은 당연히 이 성장주예요. 성장주가 왜 더 퍼포먼스가 좋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얼마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이? 마이너스. 그죠? 이게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치주 초과 수익 빈도수라고 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초과로 수익을 달성할 확률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70%는 성장주가 더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대 3인 거죠. 근데 저희는 더 나아가서 8대 2 얘기하는 거고 초과 수익률 달성할 비중이 최소 5%. 네. 정말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로 보시면은 네.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의 퍼포먼스는 박살이 나요. 그 다음에 성장이 너무 높아요. 막 3% 이상. 경기 과열. 그러면 가치주가 훨씬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성장주 퍼포먼스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그 코로나19 터지기 나서 막 올라갈 때 작년으로 계산하면 다우가 더 좋았죠. 근데 이때는 어떠냐? 경제 성장률이 0%에서 3% 사이. 네. 딱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 그죠? 2년 연속. 그러면 초과 수익률이 어디서 나오냐? 성장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좋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2.5% 3%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옛날보다는 높은 인플레이션일 겁니다. 왜? 임금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정도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매력이 있거나 뭐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11개월 동안에 초과로 11%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P 500을 예를 들어서 15% 상승률이 나온다면 더하기 11이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종목의 수익률, 초과 수익률 11%가 더 들어오니까 연간 25%, 3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가격 경쟁이 있는 기업들의 섹터가 뭐냐? 여기 나오죠. 필수 소비재, 통신, 커뮤니케이션, IT, AI 들어가는 거겠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임의 소비재인데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전기차. 그 다음에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부동산. 미국입니다. S&P 1500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섹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 왜 미국이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연체율이 올라가야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개인의 순자산 가치가 높아요. 금융자산의 가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급격하게 막 터지는 케이스가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또한 인구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구 구조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 경제 성장률이 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20세에서 39세의 인구가 고점을 찍는 시기가 요거예요. 2026년에서 2029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로 보면은 2025년 말고 2026년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구의 구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은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는 거죠. 여기에 생산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GDP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장기적인 그림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금이나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대체 자산 중에서 금, 은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닷컴 버블이 재현이 되면은 금은 빠져요. 금융위기가 재현이 되면 금은 폭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는 가능성, 즉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이때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생산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대체 자산, 그게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10% 정도는 거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왜 생산성과 연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생산성과 연결이 되는 그 업종이 AI거든요. AI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과 어떤 체결에 있어서 코인을 쓸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자산화가 많이 됐죠. 심지어 가장 큰 블랙락이 ETF를 론칭을 하겠다고 얘기까지 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을 대체하는 그런 자산으로서 변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M2 증가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M2 증가율로서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가로 상승을 하고 이 시장이 끝날까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최소 S&P 500이 한 4,700포인트 정도, 그리고 나스닥이 16,000포인트 정도. 뭐냐면 이 숫자는 딱 전 고점보다 살짝 낮은 숫자 정도 돼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최소 상승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자 패턴을 유지하자라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면서 언제 털지 판단하자. 가격 경쟁력 있는 뭐 기업에 투자한다 해주셨고, 그래서 필수 소비재, 통신, IT, 뭐 전기차, 헬스케어, 부동산 쪽에 사야 된다. 미국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그 업종에 있어서 개별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되고, 또 왜 그런 업종들이 매력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종목 선별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보통 PBR이 높아진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ROE가 높아지면 PBR이 높아지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PBR이 높아지고요. 성장률이 높아지면 PBR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갖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기업으로만 놓고 보면 금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ROE가 높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기업을 골라내시면 돼요. 그게 보여드렸던 섹터로 봤었을 때 5개를 얘기했잖아요.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반도체 AI, IT,
전기차 부품,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바이오.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대형 기술주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이 53%예요. 메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이거 빼면 S&P 빵.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이때가 닷컴 버블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IT 섹터 나누기 S&P 500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적 중에서 매출과 이익을 보는 건데 이 회색이 매출이고요. 연두색이 이익이에요. 그럼 이때 고점을 쭉 그어보면은 매출은 1.3배, 5배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이익은 2배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나요? 아니죠. 여전히 지금 이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이 좋고 성장률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술주 성장주를 뽑아보면은 저희가 13개 정도를 들여다보는데 여기서 AMD, 엔비디아, 테슬라, 인텔, 퀄컴, 알파벳인데 보시면은 AMD, 엔비디아, 인텔, 퀄컴 다 반도체. 각별하게 AI 시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AI를 활용해서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는 게 바로 당연히 알파벳 들어가고 아마존 들어가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애플 들어가고 등등등. 그리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여전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AI가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요 정도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 다른 버블들의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한참 멀었죠. 몰라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얼마나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끝난다는 거고요. AI의 역량을 맥켄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연히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더 중요한 건 생산성 향상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11.1조에서 25.6조 달러나 된다. 엄청 크잖아요. 미국의 GDP가 24조입니다. 25조입니다. 그러면 더블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 30년 동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치화를 해보면 이렇게 산업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맥켄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미치냐면 과거에 많은 분들이 70년대, 80년대 비교하잖아요. 이거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이때는 고용 증가가 GDP 성장률의 거의 7, 80%를 차지했어요. 생산성 증가는 겨우 20, 30%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 10년은 반대죠. 고용 증가보다 생산성 향상이 거의 3분의 2다. 앞으로는 이게 더 가속화된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더니 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S&P 500의 적정 가치는 순이익이 한 15% 증가한다고 계산했었을 때 현재 연말까지 제가 상승률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한 3% 내지 5% 정도, 4%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바뀌냐면 30%가 넘어갑니다. 이게 15%가 늘어난다는 이익을 넣으면 S&P 500보다도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죠. 30%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은 나스닥의 상승 여력은 10%대인데 이게 60%대로 올라가요. 50%나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긴 30%대인데. 반도체로 가면은 이익이 100% 더 늘어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 여력이 60%대인데 260%대로 몇 배입니까 이게? 4배,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반도체 AI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개별 종목들은 리스트는 요런 정도로 올라온 걸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디테일하게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네. 네. 한국의 대표 종목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여쭤봐도 되니까요. 네, 삼성전자 올라오고 SK 하이닉스 올라와요. 두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 좋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더 좋은 종목은 대부분 좀 미국에 있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전기차. 예, 전기차는 어쨌든 정말 여기 아직 엄청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만큼 어떤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이 없죠. 그만큼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채택률이라든지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소형차의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전기차 대비해서 아니면 소형차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별 종목들을 뽑아보면은 반도체 쪽보다는 한국 종목은 뭐가 올라오냐면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쪽에서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이외에는 미국 또는 일본 그리고 중국 뭐 이 정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태양광 설치 용량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고요. 중국이 가장 매력이 있는 부분으로 올라옵니다. 뭐 정말 수출이라든지 모든 이 가격 경쟁력이 제가 가격 경쟁이 높은 쪽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높아요. 신재생 에너지 용량에 있어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연간 25%씩 중국이 참여하는 기여도는 상당히 높다. 50%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2026년이 되면 태양광이 석탄보다도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건 생산성을 높여주는 업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20% 정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보시면 또 특허 부분도 사실 중국 회사들이 참 많아요. 삼성도 있지만 사실 중국과 한국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뽑아보면 또 한국 회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미국 회사 올라오고 중국 회사들이 쭉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가 쉽지 않아요. 종목 고르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ETF. 근데 ETF 중에서 뭐 IBB가 XLB가 더 낫다. FBT는 훨씬 적다. 왜 그러냐면 FBT라는 것은 equal weighted ETF예요. 그래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똑같이 2%씩 뭐 3%씩 들어가는 겁니다. 웨이트 가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형 기술주나 대형주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IBB는 시가총액 비중을 감안해서 투자 비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 업종을 얘기를 하자면 GDP 성장률이 2%가 아닌 1%대면 소비가 여전히 좀 그렇게 높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비 업종에서 종목 선별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 소비재에서는 당연히 전기차는 괜찮고 가장 위에 올라오는 필수 소비재. 거기가 퍼포먼스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종목들을 봤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소비재를 사셔야 됩니다. 뭐 달러 제너럴 뭐 이런 거를 사시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특히 여행 관련된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 뭐 베스트바이 룰루레몬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 높아져도 사는 뭐 루이비통 관련된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소비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도 리스트를 쭉 좀 뽑아봤고요. 여기서 올라오는 걸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부품, 그 다음에 뭐 호텔, 중간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서는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부품이 더 매력이 있고, 그 밑에가 반도체입니다. 그 정도. 그렇지만 당연히 이 세 가지 업종이 다 매력이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의 이제 핵심 요약도 한번 해주신다면. 자,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대형 기술주, AI, IT, 예,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 이렇게 5개가 핵심이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드는 툴로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지 목표 주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언제 가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개별 종목을 직접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버티실 수 있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 공부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거 이제 공부해가지고 개별 종목 투자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를 잘 못하겠고 시간도 없고 만약에 내가 뭐 그런 역량이 안 된다면 지금 어쨌든 성장주 얘기해 주셨으니까 나스닥 100 추정하는 QQQ 계속 모아가는 것도 당분간은 굉장히 좋은 전략일까요? 정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최근에 뭐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푸시는 강좌 같은 거 오프라인에서 한번 하신다고요. 마지막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쪽이랑 같이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관련해서 금융교육 과정을 만들었고요. 사실 이게 8강인데 8번의 강의 온라인 1시간씩, 총 8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9강은 오프라인으로. 예, 그래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걸로 정말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느꼈던 게 글로벌 자산 배분은 꼭 하셔야 되고 여기서 특히 미국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잘 돼 있는 국가의 투자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래도 저는 이제 장기적인 멘토가 되고 싶거든요. 네. 뭐 벌써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블로그를 쓰거나 뭐 방송을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드리거나 하는 거를 지난 거의 9년, 10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정말 좀 들으시고 나면 더 같이 장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제 본부장님 미국에 언제 가셨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언제까지 이제 대학도 나오고 거기서 미국에서 월가에도 근무하셨잖아요. 미국에서 한 9년 살았고요. 네. 예,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시작을 한 건 아시아 금융업종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컨설팅이었고, 지금 금융업종에서 있었던 거는 30년. 30년. 네. 그래서 뭐 아시아 지역에서 홍콩, 싱가폴, 네. 뭐 심지어는 태국 뭐 이런 데서도 좀 살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가서 일을 했었었고, 좀 오래됐네요. 글로벌하게 정말 근무를 하셨군요. 왜냐면 본부장님 뵐 때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만 오래 사신 분의 외모는 아니다. 뭔가 미국에 살았던 한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 묘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사에 네네. 15년 일했으니까 유럽계랑 미국계랑 네. 그래서 뭐 크레딜리오네라든지 페레그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외사는 모겐 스탠리 다음에 살러먼 스미스 바니. 근데 그게 이제 시티그룹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시티그룹. 예, 그래서 총 한 거의 15년 정도를 해외 금융기관에서 네. 영어로만 일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갈 때는 이제 헤지펀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네네. 본부장님이 어쨌든 이제 금융시장에 계신 지 이제 벌써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워낙 미국이나 글로벌 위주로 얘기해 주시지만, 또 지금 이제 이 영상 보시면 한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딱 주고 가신다면. 아, 정말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고요. 네. 근데 한국 투자에 국한돼서 투자를 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장기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고 희망을 만들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투자 성향으로서 샀다 팔았다를 너무 자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좌가 녹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꾸준한 투자 네. 그리고 또 올바른 종목에 대한 투자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전문가들과 뭐 김작가 TV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 모셔서 얘기를 하니까 다 들으시고 헤드라인만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마시고 네, 네. 정말 좀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네.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도 붉은색으로 아주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유동훈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